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를 맡게 된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입니다. 이번 사이버 범죄 시간에는 기본 사이버 범죄와 또 부교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고요.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범죄학 박사를 받았고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 실종자 찾기에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실종 수사 권위자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진로와 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한번 가볼까요? 사이버 범죄하면 정보통신망으로 통신망 아시죠, 그죠?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 이 사이버 공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즉 사이버 공간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게 사이버 범죄다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 특징은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다. 즉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댓글을 많이 달죠. 근데 그 댓글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제가 봤던 책 중에 컴퓨터가 있고 이 앞에 늑대가 한 마리 어, 뿔 달린 늑대가 앉아 있는 모습.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정보 발신자의 특징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상처받지 마시고 되게 자기의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증거를 올릴 때는 되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올리는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다녀왔고 누구이고 언제 무엇을 했고 그런 거 모든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리는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의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전자정보 증거인멸, 수정이 간단하여 캡처하지 않는 이상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하면 정보통신망에서 침해 주는 것,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을 못하게 하는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 범행으로 구별됩니다. 침해라든지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로 구별된다. 목적에 따라서는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범죄, 그리고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뉩니다. 테러란 거는 무차별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여기에는 해킹이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불법 사이트를 개설한다,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그냥 사이버 범죄입니다. 우리가 테러와 사이버 범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러와 사이버 범죄를 같이 볼 필요가 없다. 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이용 범죄가 있다고 했죠. 콘텐츠 범죄가 있다고 했는데 침해했다. 침해란 건 아무래도 침해란 거는 침입해서
해를 가한다. 침입한 거는 남을 모르게 침입하는 거죠. 자, 그 침해 범죄 볼게요.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를 수반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해킹이라든지 계정을 도용한다든지 단순 침입해서 자료를 빼가는 거죠. 유출, 자료를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 서비스 거부 공격. 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봤죠. 그죠? 아무 일도 못하게 은행 마비, 공공기관 마비를 디오스 공격을 해서 완전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런 악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이 장애는 성능 저하, 사용 불능 발생한 경우로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가 크다. 이거는 침해가 되겠죠. 침해. 해킹, 계정 도용, 침입, 들어가서 유출하고 훼손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하고 악성 프로그램하고 이건 다 침해 범죄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인터넷 사용자 간의 범죄입니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피싱이라든지 피싱은 낚는다. 그죠? 낚는다. 파밍, 스미싱, 어, 피싱, 파밍, 스미싱은 이제 조금 이따 다 배울 겁니다. 메모리 해킹, 몸, 몸을, 몸캠을 피싱한다. 낚는다. 피싱. 그, 싱밍, 이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싱밍, 낚는다는 의미가 많거든요. 그죠? 개인 위치 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스팸 메일. 이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한다. 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범죄, 그거를 이용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해해서 파괴하고 못쓰게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이 침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기를 친다든지 스팸 메일을 한다든지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그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들 이거는 이용범죄다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불법 콘텐츠 많이 배웠죠. 이 불법 콘텐츠 보면 사이버에 음란물을 올린다는 거. 콘텐츠라는 거는 콘텐츠를 올리는 거죠. 그죠? 불법으로.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을 개설한다든지, 사이버 명예훼손물을 한다든지, 모욕, 사이버 스토킹을 한다든지. 즉,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정보, 이런 걸 배포한다든지, 배포하고, 이게 중요하죠? 판매하고, 임대하고, 전시하는 것. 즉, 컨텐츠를 배포, 컨텐츠를 판매, 컨텐츠를 임대, 컨텐츠를 전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누가 봐도 통신망 이용 범죄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 컨텐츠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순으로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불법 정보에 관련해서 처벌이 있죠. 음란물도 처벌하고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스토킹도 처벌합니다. 이 청소년이 들어가면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보호법이 가장 세거든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들어간다. 청소년 유해 미추물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어디 보면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자,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관련이 있죠. 도박. 사이버 범죄 협약의 사이버 범죄 유형 중에 컨텐츠 리레이티드 오펜서즈 보면 컨텐츠에 관련된 위법물, 즉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컨텐츠 관련 범죄를 위법한 행위들 처벌하죠. UNODC의 보고서 중에 컨텐츠 릴레이티드 액트에서 컨텐츠 관련법 항목에 헤이트 스피치에서 욕설이죠. 욕설을 한다든지 아동 음란물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런 처벌이 있다라고 이 정도 이거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범죄 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봤죠. 가장 문제가 바이러스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아, 바이러스를 심어서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정보를 빼가고 파기하고 정말 큰 범죄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시대에 갈수록 진화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1세대라고 하는데 원시, 처음이니까 원시 바이러스죠. 원시형 바이러스란 바이러스가 등장한 초기 바이러스로 단순하게 자기를 복제하고 데이터 파괴 기능만을 보유하는 게 원시 바이러스입니다. 원시. 1세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호입니다. 암호. 이제 암호가 생깁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하더라도 못 풀게 암호가 생깁니다. 암호형 바이러스. 암호형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암호화한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코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1세대 원시형 바이러스의 패턴으로 백신을 만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코드를 암호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시형 다음에 암호형 바이러스가 나왔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게 은폐를 합니다. 계속 발전하죠. 발견을 못하게 은폐해버립니다. 은폐형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들이 일정한 잠복 기간을 가지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잘 모르죠. 처음에는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릅니다. 네 번째, 4세대에는 대표적으로 다형성 바이러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성질을 가지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파일 안에 특정한 식별지를 갖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백신을 우회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인데 코드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조합 프로그램을 암호형 바이러스에 덧붙여서 감염시킵니다. 실행될 때마다 바이러스 코드 자체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식별자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이런 식으로 나왔죠. 마지막으로 매크로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4세대 바이러스보다는 5세대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크로 아시죠? 매크로. 순식간에 복제하고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매크로. 스크립트 형태의 실험 환경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인데 주로 MS 오피스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감염되기에 MS 워드, 엑셀 등에 감염되어 파일이 열릴 때마다 실행되며 매크로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이 아닌 작성된 자료 파일이 감염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자기 복제를 순식간에 많이 하고 전부 감염시키고 또 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옛날에 매크로 통해서 범죄도 많이 저질렀죠, 그죠? 스크립트 형태의 실험 환경을 이용하여 전파된 바이러스인데 MS 오피스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반복 복제, 자가 복제, MS 워드, 엑셀 등에 감염되어 파일이 열릴 때 실행되며 매크로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이 아닌 작성된 파일에 감염된다. 우리는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다변인데 그냥 빼고 매크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원하는 감매, 원하는 감매. 그래서 원래 4세대의 그를 갑옷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4세대를 다형성, 어, 여러 가지 코드 조합을 하고 덧붙이고 이거를 갑옷 형태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4세대를 갑옷형, 원시형, 암호형, 은폐형, 갑옷형, 매크로바이러스, 원하는 감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여기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 설명 더 해드릴게요. 나중에 밑에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 더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부정하게 조작을 한다. 파괴시켜버린다.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만져서 조작하고 파괴시킨다는 뜻이겠죠. 이건 문제가 있죠, 그죠? 자, 투입을 잘못된 걸 투입을 한다. 문제가 있죠. 일부 은닉, 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를 조작하는 것. 콘솔. 콘솔이란 거는 되게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이죠. 콘솔이란 거는 컴퓨터 체제의 시동, 정지, 운영 상태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정보 처리 내용과 방법의 변경, 수정에 사용되는 걸 말하는데 콘솔 조작은 이러한 콘솔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기억 정보를 변경시키는 걸 말합니다. 산출물을 조작한다. 즉 정당하게 처리되고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누가 봐도 투입을 막 엉뚱한 걸 넣으면 엉뚱한 게 나오겠죠. 프로그램을 바꿔버린다. 콘솔을 조작한다. 산출물을 조작한다. 문제가 많죠, 그죠? 이거 컴퓨터 부정 조작이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최근에 사이버 범죄 특징, 최근 사이버 범죄를 보면 이 사이버 범죄는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비대면성.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안 보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얼굴을 안 보고 인터넷 대면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많죠. 또한 스팸 메일이 외국에서 보내주고 국내에 침입하는 등 개방성, 국제성, 현실에 구속되지 않는 초현실적인 공간이죠. 일정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 기술성이 있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자 연령층은 나이 어린
10대, 20대가 전체 범죄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의식이 형성되지 않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아직도 연예인, 유명인 등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무분별한 댓글, 인식공격 등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예인들이 많이 사망을 하잖아요. 이런 댓글들,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이죠. 형사 입건됩니다. 형사 입건. 주변에 함부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든지 남을 욕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형사 입건이라는 거는 이미 사건 시스템에 기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야, 입건 기록은 남아있죠. 여기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즉 기소하면 기소 여부에 따라서 판을 받게 되죠. 이 입건된다는 것도 큰 타격입니다. 타격.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 대해서 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무분별한 글을 달아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 범죄 중에 워마드, 즉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사이트, 이 메갈리아에서 파생되었는데 우먼과 노매드, 어, 우먼은 여성과 노매드, 유목민을 합성한 말로 워마드라고 부르는데 모든 남성을 혐오한다는 모토로 탄생됐습니다. 워마드. 그러나 일부 여론은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강령에 보면 워마드는 여성 운동 단체가 아니고 소수 인권을 챙기지 않고 오직 여성만 챙기며 이를 위해 도덕을 버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8일 대한민국 경찰이 워마드 대표 관리자를 비롯한 운영진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 방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고 추적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과 글에 대해 전국 여러 관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며 서버가 있는 미국 당국에 공개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인도 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적색 수배 요청이라는 것은 수배 요청에서 잡으면 바로 범인을 신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요청입니다. 요즘에 또 나오죠. 신종 보이스피싱, 즉 편지 피싱, 레터 피싱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가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다. 자금 세탁이 연루되었다.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출석 전화 문의를 통해 구비 서류를 확인하게 하는데 적힌 번호로 전화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경우 발송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꼼꼼히 확인 후에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며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흥업소나 성매매 방문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많은 분들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죠. 전화로 통장 번호, 돈을 요구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상담을 받고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현재 텀블러 많이 들어보셨죠? 텀블러는 이메일로만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심지어 이용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성인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포르노 영상을 제외하고는 따로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텀블러 측에서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텀블러 지금 처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선정적인 키워드는 물론 미성년자, 커플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성인물이 담긴 텀블러를 볼 수 있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매매 모의까지. 문제는 텀블러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명백한 불법이란 것입니다. 텀블러 이용자 A는 자신의 친동생과 성관계를 해주겠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개인정보를 텀블러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좋아요가 무려 9,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공유 기능인 리블로그는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범죄에 연관됩니다. 만 개가 넘은 댓글 대다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리블로그된 게시물은 무방비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게시물 속에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료됐습니다. 심지어 텀블러 이용자 B씨는 걸레백과 사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쟁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성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4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 큰 범죄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성범죄는 구제 자체가 안 됩니다. 구제가 안 됩니다. 강하게 처벌되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취업하기도 힘들며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며 주변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줘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